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취임 일주일을 넘어서며 새 정부의 시기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젯밤 대통령실의 한 직원이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파견돼 인사검증을 담당하던 인물로 현재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과로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심각한 인력난이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 이른바 어공 80여 명이 사직도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어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도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이 상황.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텐데요. 대통령실의 인력난과 기강회의 논란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세 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6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알아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2년 전이죠.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청송군에서 전면적 무료버스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를 따라서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무료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행 2년 반이 지난 무료버스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2023년 1월 1일이죠. 전국 최초로 경북 청송군에서 무료버스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네. 이 제도의 시행 경과를 잘 살펴보면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단 무엇이든 최초로 한다는 게 참 힘든데요. 그렇죠. 예, 청송군에서 윤경희 군수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퍼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의 지하철은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모두 무료로 승차를 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예, 이게 노년층 무임 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의 할인 제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니까 한 45년 전 정도인데요. 네. 1년 뒤인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 즉 새로이 처음 만들어지고 노인 연령이 65세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정부 주도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율이 당초 50%에서 100%로 전면 무상으로 바뀌었고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를 살펴보면은 2018년에는 5,492억 원, 2019년에는 6,063억 원, 2020년에는 6,094억 원, 2021년에는 7,390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 노인 도시철도 무임 승차 비용이 8,159억 원에 이르는데요.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매년 투입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하철에 이미 40여 년 전부터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네네. 예전에는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라는 명칭이었다면 지금은 네. 무료버스 제도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에 한해서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네. 우리 지역은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스 무료 승차 이렇게 아하. 이제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청송군 이전에 보면은 이런 이제 제도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도권보다도 오히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이나 경북 지역이 차별을 받고 있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청송군의 전면 무료 버스 제도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차별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혜택 구현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청송군 윤경희 군수가 이 제도를 시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게 뭐냐면은 이게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관기관의 반대였습니다. 선거법상으로 기부 행위에 이게 해당되나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많지 않느냐 어허. 이런 지적이 주변에 많았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정도로 유관기관에서 반대적인 입장을 강하게 표시하면은 기초지자체에서는 부담을 느껴서 시행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무료버스 제도 자체가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청송군은 포기하거나 유보하지 않고 강한 드라이브를 오히려 걸었던 거죠. 네. 그래서 윤경희 군수가 직을 걸고 제도를 시행해보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 점은 좀 기억할 만합니다. 만약 그때 청송군이 포기했다면은 오늘날의 무료버스 제도가 없었겠죠. 지금 봉화군, 진천군 등에서 무료버스가 또 연이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사례는 적극 행정의 사례로 연구를 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난간을 헤쳐간 노하우를 좀 공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경북도 22개 시군에서 오는 7월 1일부터죠. 다음 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 이게 그러면 경북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지역 간 네네. 어르신 환승 체계도 구축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 일단은 지역 내에서 네. 시행이 되고 있고 지역 간 이제 되는 건 예를 들어 안동 예천 같으면 생활권이 같거든요. 네. 그 문제도 앞으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데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연계는 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무료버스가 또 주목할 만한 게 단순한 교통복지 차원이 아니라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을 다니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인데요. 청송군의 경우에는 읍장이 이제 청송장이 4일 9일 장날입니다. 네. 그래서 장날에 제가 장날 현장을 가보는데요. 다본 현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 집 텃밭에 기른 상추나 도마도 이런 작물을 가지고 장에 팔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구경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무료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제 노인분들께서 용돈 벌이도 되고 또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 장사도 더 잘 되는 건데요. 이 소모성 복지가 아니라 이것이 생산적 복지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시형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청송군에서 25%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인분들께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좀 장날에 나와서 구경도 하시고 하니까 뭐 간접적이지만 정신적 건강 또 신체 건강에도 유익한 점도 있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과 달리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버스의 주된 이용층이 노령층과 청소년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무료버스 제도가 소득이 약한 노령층에 대한 소득 보존 효과가 있음과 아울러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통비가 하루에 한 2,500원이고 일주일에 한 13,000원 정도 아껴지면은 아이 키우는 가정에 참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요. 사실 애들이 이 교통비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북 북부와 같이 노령층 인구가 많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출산 장려나 이런 측면에서 더 줄 필요가 있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면적인 무료 버스가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은 좀 전 말씀 주셨듯이 각 지자체마다 단체장의 의지 및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아예 안 네. 하는 데도 있고 일부만 하는 데도 있고 청송이나 봉화처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법령을 제정 내지 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국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소멸을 걱정한다면 지역을 살만한 곳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무료 버스가 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청송군 등의 사례를 보면 실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상당히 좀 이 점을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돈 네. 문제거든요. 돈을 이 재원을 어떻게 어디서 확보할 거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요즘 복지 공약에 나오는데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나 하면 그냥 열심히 한다면 이런 대답만 돌아와서 답답한 현실인데요. 네. 결국은 필요 없는 건설 토목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건설 토목 예산을 후순위로 그렇습니다. 미루는 것. 네. 예. 청취자분들 동네에 신축되고 있는 동사무소 즉 행정복지센터가 하나 짓는데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드나요? 읍면에 2층, 3층, 3층, 4층짜리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한 100억에서 150억 원이 듭니다. 와. 지금도 건물이 오래되었다, 복합공간,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경북 전체적으로 우후죽순으로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이래 오래됐다고 막 부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강공서에 좀 무분별한 신축을 후순위로 미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청송군의 경우에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23,564명으로 크지 않는 지자체이지만 또 혁신 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각국지를 제거하지 않고 출하하는 제도를 한다든지 산소카페라는 군 브랜드를 흥행시킨다든지 백일홍 곡박 조성 등이 있는데요. 이 무료버스 전면 시행의 경우에 좀 청송군의 어떤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이죠. 우선순위를 뒀다는 건데요. 조례도 제정하고 이 점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 조속히 좀 도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경북과 경북 북부가 좀 더 활력 있게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무료승차 지원 사업은 분명 고령 어르신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텐데요. 경북도 22개 시군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사업이 시작되니까요.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을 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백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6시 20분 5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과 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재해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영주시 안전재난과 나효순 자연재난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재작년이죠. 2023년에 경북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았고 작년 24년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당장 이번 주 주말부터 비가 예보돼 있던데요. 올여름 기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난 5월 23일 발표된 기상청 중기 전망에 따르면 기온의 경우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 8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강우량 같은 경우에는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음 중기 전망은 이제 6월 23일에 이제 발표되는데 그때가 되면 7, 8월의 기상 상황은 보다 정확하게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네. 어제 오전 11시에 올해 첫 태풍인 우디비 발생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장마도 시작되는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우선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마가 시작됐다고 정확하게 기상청에서 말하진 않았고요. 예. 그렇군요. 일단 7, 8월 기상 상황은 6월 23일 발표되는 걸 봐야겠고요. 예. 기상 전망에 따라 영주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저희는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영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종합대책에는 풍수해뿐만 아니라 폭염대책도 포함되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주요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해서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비상근무 등 즉각적으로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네. 특히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부서와 읍면동이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기상, 기상특보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할 계획이고 어제 특별히 저희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께서 네. 직접 현장 점검도 하시고 대응 관련 사항 등을 당부하셨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기상 전망을 보면 강우량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기온의 경우 평년보다 높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폭염의 대책으로는 영주시가 현재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가 그전에 10년간 폭염 일수의 2배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아하, 어마어마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영주시는 폭염 저감 시설로 쿨링 포구 시스템 1개소, 스마트 그늘막을 포함한 그늘막 39개소, 무더위 쉼터 215개소 등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5월에 경상북도로부터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2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영주 종합터미널 한 곳에만 설치된 폭염 저감 쿨링 포구 시스템을 영주역 광장에 설치하고 시내 주요 사거리 중에 그늘막이 없는 곳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에 생수 등 예방 물품을 배부해서
온열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응 계획이나 매뉴얼로도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영주시가 마련하고 있는 대응 계획이나 매뉴얼도 따로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통해 재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관리법과 자연재해 대책법 등 상위법에서 다루고 있는 대책을 영주시 조례에 반영해서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작성하는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작성하는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그리고 시군에서 재난 유형별로 작성하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는데요. 영주시에서 작성 관리하는 매뉴얼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입니다. 거기에는 풍수해, 폭염, 산사태 등 자연재난 유형에 따라 적용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이런 조례와 매뉴얼상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상특보 또는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 있고요. 네. 제대본 실무반별 임무, 재난대응 절차 및 단계별 행동 요령, 예를 들면 이제 비상근무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및 매뉴얼 개정이 있거나 인사 이동이 있으면 상시 현행화를 통해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로 안전 치안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재난재해 관리 업무 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해 보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상상황에 따른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대응부서와 읍면동에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수관로나 배수로 정비, 그러니까 이제 낙엽이나 이물질 덮개만 사전에 제거해도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마을 순찰대를 통해 마을 내 위험 지역을 순찰해서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사전 대피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지켜줘도 시민의 재산, 특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들어볼까요? 영주시 안전재난과는 자연재난 대응 총괄부서로서 기상사항을 예의주시해서 앞에서 언급한 대책들을 적기에 철저히 이행, 재난 예방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해 영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주시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시 안전재난과 나효순 자연재난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간의 네.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주일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뉴스를 보면은 하루하루 뉴스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는 뉴스 볼 맛이 난다, 뭐 뉴스 기다려진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허. 실제로 예, 득표한 것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서 네. 예, 국민들 전반적으로 그동안 정치가 스트레스였었는데
이제 좀 국민들의 삶이 좀 빠르게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 일주일을 평가한다면 이렇게 장관 인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검증기관도 이제 정비하는 중이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장관 인사가 늦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서실이나 차관 인사를 단행을 했고 결국 실무 단계에서 행정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국무위원들을 유임시켜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경제 현안 관리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역시 우리 기대만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치 효능감을 올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단을 했습니다. 북한도 네. 귀신 울음소리, 까마귀 소리 같은 혐오 소리를 멈춘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담겼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어저께 실제로 어떤 소리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방송을 봤어요. 네.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나오는 걸 들었는데, 너무, 한편으로는 유치하고, 한편은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될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접경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갈등과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그런 원인을 해소하는 선제 조치여서 매우 바람직하다. 보면서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네. 남북 관계가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고요.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빠르게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제 증권거래소 방문한 거예요. 증권거래소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첫 업무 지시가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하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TF 회의 주재하면서 추경안 편성하자. 그리고 경기 진작 대응 방안 마련해라.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주문했는데 무엇보다도 어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현장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점에 3년 반 만에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다 그래요. 예, 2,899포인트 찍었다 그러거든요. 와. 그래서 원래 공약이 코스피 5천 시대 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집권 1년 차에 코스피 3천 뚫는 거 집권 열흘 만에 코스피 네. 3천 뚫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빠르게 이게 국정이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증권거래소 방문해서 현장에서 질의응답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이거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바로바로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네. 강점이자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대통령실이 이번엔 또 브리핑룸 시스템을 바꾼다고 발표했거든요. 질문하는 기자 모습을 카메라 넉대로 비춰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늘 하는 말이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들의 질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질문을 받은 정치인은 누구나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동안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거는 어쩌면 질문 실명제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하는 과정도 공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권력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고 소통하는지를 시민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것, 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쩌면 지난 12월 3일 계엄령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체포할 것이다. 그러니 다들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생중계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 계엄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회로 모여주십시오라고 생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과 늘 직접 소통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던 소통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인 이재명다운 그런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백악관이나 유엔 회의 이런 데서 프레스룸이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코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경향성을 이제 좀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국민 추천제입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10일부터 국민 추천제로 공직자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데 첫날에만 10,000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국민 추천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강의정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데 한 19,000여 건인가? 어허.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요. 네. 근데 가장 많이 들어온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란을 겪고서 치러진 대선에서 이 내란 종식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민주당을 운영하고 민주당의 당원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전혀 낯선 대목이 아니에요. 저희 민주당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어색한 이게 일종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재명다운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인기투표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많은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그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또 철저한 사후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갈 거고 그리고 이건 어쩌면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추천된 사람들을 인적 디베이스로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가 차원에서도 저는 되게 좋은 시도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검증기관의 정비도 지금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인사검증을 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늦어지는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이 시간을 국민들의 시간으로 만들고 참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사수석실의 비서관이 과로로 쓰러졌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대통령실의 업무는 경무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을 국민과 함께 이렇게 좀 타개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이거 국민 추천제. 네. 국민 추천 이거인 것 같습니다. 국민 추천제를 통해 여러 인물이 이제 추천이 되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요. 임미애 의원님에 대한 함화평도 들리거든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네. 또 의원님의 배우자죠. 김형권 전 국회의원도 네. 지금 같이 함화평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희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럼 만약에 의원님이 장관 자리에 앉으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저한테 만약에 저를 추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수입 농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만 오른다 싶으면 농산물들을 싼 관세로 수입을 해와서 시장에 풀고 물가 조절하는 데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 정부였어요. 그렇게 보면 물가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정권이었다라는 게 지난 3년의 농정 평가라고 한다면 최소한 농림부는 물가관리청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는
장관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되신다면. 근데 아직 뭐 네. 저는 그런 추천이 된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앉더라도 농정 현안을 좀 책임감 있게 이끌고 현장과 소통 능력을 갖추길 다들 바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3대 특검법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제거하면서 3대 네. 특검법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데 이 출발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특검을 모두 다 추천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로 특검 추천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허, 네. 네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었던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이게 이제 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3대 특검법 시행은 어쩌면 새롭게 국민들의 힘으로 건설된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행해야 되는 과제인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없이 제대로 된 이재명 정부를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국민에게 총불이 겨눈 내란, 권한 없는 자의 국정농단,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이런 것까지 모두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3대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특검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니까 네. 특검팀의 지휘 수장, 그다음에 수사 실무진,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하느냐, 그리고 특검팀의 지휘 수장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번 3대 특검은 수사 대상이 일단 굉장히 많고요. 네. 사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사 경험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특검의 수사 의지, 그리고 수사 방향, 속도, 성과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간 수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검사나 이런 권력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검사 출신인 이성윤 저희 민주당의 의원이 특검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몇 가지 꼽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강력한 수사 의지, 그다음에 풍부한 수사 경험과 능력, 그다음에 조직 장악 능력, 지휘 능력, 그리고 상황을 돌파하는 강단과 결기, 그리고 철저한 공소 유지 및 공판 관리 능력. 저는 요 공판 관리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번번이 판결을 할 때마다 그 판결문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혐의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이해가 가는데 검사의 공소 사실에 그 내용이 불충분해서 네. 판결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판 관리 능력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판 관리 능력.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3대 특검법이 통과되자 야당이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다. 자신들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헌재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워낙 궁색한 처지니까 그렇게 네.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할 국민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힘 입장에서는 이걸 자꾸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정치보복으로 보는 국민들은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오히려 이재명을 선택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발언들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네.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하고 보수 인사들이 상당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사가 소홀했던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 그리고 내란 범죄에 동조한 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살펴봐야 되고요. 김건희 특검의 경우는 명태균과 함께 여론조사 조작에 연루된 인사가 누군지 그리고 뭐 해병대 특검의 경우는 그 지시의 근원이 윤석열이 맞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김건희 여사 인맥이 작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 결국 이 칼날이 본인들한테도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 뭐 칼끝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때문에 뭐 이런저러한 이건 뭐 탄압이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국민들 모두가 빠른 시간 내에 밝혀져야 하는 국민적 명분과 정당성이 충분한 사안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내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네. 역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이라는 룰이 적용됐는데 이런 변화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작년에 저희가 네. 이렇게 당규를 바꿨어요. 아, 작년이요? 예, 작년에 저희가 국회의장 선거를 치르면서 이게 여의도의 정치와 당원들의 의지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당원들이 여의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그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20%의 배분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허. 지금. 의석수로 네. 따지면 한 30석이 넘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34석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꽤나 중요하네요. 네, 근데 이게 뭐 계산을 어떻게 할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네. 이게 비율로 배분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의 득표가 A 후보, B 후보가 예를 들면서 6대4가 나왔다 그러면 34석의 의석수를 6대4로 나누어서 각각 배정하는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국회의원 34명 표를 가지고 오려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김병규 의원과 서장군이라 불리는 서영교 의원이 출마했는데 원내대표 네, 선거 맞습니다.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면서요? 네. 이제 저희가 어저께 토론회도 있었고요. 각각의 개성이 분명한 분들이어서 어허. 네, 저희가 결과를 예측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당원들한테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명태균 특위도 구성을 해서 계속 당원들하고 소통하고 언론에서 또 일단 노출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지난 총선 당시에 수석 사무부총장이었어요. 그리고 네. 공관위원장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의 판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병규 의원은 자녀의 국정원 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네. 어제 SNS에 아들의 국정원 공채 합격에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는데 혹시 이게 네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발목을 잡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오히려 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이은 탈락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하소연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막 몰아가는 게 옳으냐라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당원들 사이에서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김병기 의원의 선거에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 당원들의 분위기는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취업이 번번이 실패했고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것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이야기 이모저모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